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새 가을이 옆에 와 있네요. 올 가을은 특별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제 생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그의 작품을 읽어볼 수 있다는 감격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문한 책이 오길 기다립니다. 오늘 사연은 북한 해커에게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했는데요. 북한에서 외화벌이로 일했던 사이버 해커부대 소속 중장 박일용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 정보부 소속 중장으로 해커부대를 책임지고 있던 박일용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다는 건 본인의 노력과 별 상관없이 출신 성분에 따라 내 인생이 거의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핵심 계층, 일반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모든 기회가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직된 사회 구조에서 유일하게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커 부대죠. 김정은은 해커를 양성할 때 실력만 따지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해커 부대와 관련된 일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아이들은 금성중학교로 보내집니다. 제가 본 바로는 금성중학교는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다른 북한 주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급 컴퓨터와 교육 환경이 제공되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철저한 훈련을 받는지 직접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죠. 학생들은 금성중학교를 졸업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평양컴퓨터기술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그곳에서 사이버 전술과 해킹 기술을 배우고 결국엔 국가의 사이버 전사로 활동하게 되죠. 저는 정보부에서 이들의 성과를 매일 보고받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의 핵심 자산이에요. 김정은이 직접 핵,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전이 북한의 3대 전쟁 수단이라고 선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저는 해커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이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오로지 실력만으로 해커를 선발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니까요. 보통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지는데 이곳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체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훈련은 더욱 혹독하게 진행됩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이들은 중국과 러시아로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면 더욱 강력한 사이버 전사로 성장하게 되죠.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전쟁에서 최첨단 부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존재들이니까요. 김정은은 이들에게 파격적인 보상과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출신 성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세계에서 그들은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고 있죠. 실제로 많은 해커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는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되며 저 역시 그들의 세부 임무에 대해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북한 정권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점이죠. 이런 사이버 해커팀은 분야별로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압니다. 요즘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해커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정은이 사이버 전쟁을 3대 전쟁 수단 중 하나로 선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해커 부대가 북한의 주요 수익원이 된 지금 그들의 활동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부에서 그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북한을 위해 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저는 이들을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어요. 이렇게 해커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중요 기관의 방어벽을 무력화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탈취하고 있지만 그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 접근이 쉬움으로 인해 그들 중 일부는 점점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어야 하죠. 해킹이란 시스템의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어떤 목적에서건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보통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이를 악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해킹 기술은 패스워드 자동 추측이나 수작업 추측 등을 통한 1세대로부터 스니핑, 스푸핑, 버퍼, 오버플로, 백도어 등의 기술을 거쳐 현재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메신저 공격 등 5세대에서 6세대 이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해킹 기법들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위협 증대 및 유해, 트래픽 폭증을 주요 특징으로 진화가 진행 중이죠. 과거에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만이 가능했던 해킹이 이제는 자동화 툴의 등장으로 일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해킹 기법과 함께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법 등 시스템 및 네트워크 해킹 기법은 수천 종에 이릅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한 20여 년에 걸친 유엔 제재로 봉쇄되어 최악의 상황에 북한 외교관들에게도 달러벌이를 시켜 북한 외교관들은 넥타이 맨 꽃제비라 자조적으로 불리우지만 각국의 감시가 심해 불법적인 달러벌이가 예전만 못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 경제를 이제는 핵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사이버 전사로 키운 해커들의 가상자산 탈취가 주력이 되고 있고 주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저는 김정은 정권의 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해는 북한이 팬데믹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였죠. 김정은은 사이버 전사들에게 더 많은 외화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우리 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활동을 주시하는 중요한 감시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체제가 언제든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임무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2022년 코인넥스 거래소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코인넥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였고 우리는 그 보안 체계를 뚫어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암호화폐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죠. 그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우리의 움직임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우리의 행적을 예의주시하며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활동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의 활동을 알아차리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해갔습니다. 김정은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외화를 벌어올 것을 요구했고 매번 우리는 새로운 임무에 투입되었죠. 같은 해 2022년 후반부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번엔 세계 백신 연구소 해킹 사건이었죠. 당시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김정은 정권은 백신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팀은 베이징에 있는 백신 연구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주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북한은 그 데이터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몇 달간 이 연구소에 대한 해킹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종 트로이 목마와 피싱 공격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했고 중요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은은 이 정보를 통해 북한의 백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공격이 성공한 후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내 감시망이 우리 주변을 더 촘촘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이 되면서 중국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매번 임무가 끝날 때마다 더 많은 의심이 우리를 따라다녔죠. 북한으로부터는 끊임없이 더 많은 자금 요구가 이어졌고
우리는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김정은 정권의 기대는 계속해서 커졌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북한은 점점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고 김정은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리프렉스 해킹 사건이라는 대규모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리프렉스는 그 당시 가장 유망한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곳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경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 거래소의 보안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몇 주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을 뚫고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으로 송금되는 과정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리프렉스 해킹 사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안 기관들은 우리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우리의 활동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는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상태였고 중국 공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해 말 우리 팀원 중 한 명인 이성규가 서방 정보기관에 우리 조직의 정보를 넘기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성규는 그동안 매우 신중하게 움직여왔고 모두가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방으로 탈북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해킹 작전 정보를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공안은 그를 체포했고 우리 팀 전체가 그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성규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김정은 정권에 전달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모든 해외 파견 해커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날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했고 우리가 언제라도 배신자로 몰려 숙청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성규의 사건 이후 저와 동료들은 매일 같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해커 부대는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받았고 모든 움직임이 통제되고 있었어요.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실수 하나하나를 철저히 감시했고 우리는 매일 압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외화를 필요로 했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릴 것이 뻔했습니다. 우리는 체제의 도구일 뿐이었고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이미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들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실패한 해커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순간 숙청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성규의 체포 이후 정권은 우리를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시 속에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 이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공안의 감시는 날로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에게 더 많은 외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우리를 의심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었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국에서 버티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정권의 도구로 남아있다가는 더 큰 위험이 닥쳐올 게 분명했죠.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체제를 떠날지 고민해야 했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초 우리는 드디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정권의 끝없는 요구와 감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언제 우리가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죠. 우리 팀은 이미 탈출 경로를 여러 달에 걸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023년 초 우리의 탈출 계획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배신자 이성규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고 우리는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양측의 감시망이 우리를 좁혀오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도망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성규의 배신으로 인해 계획은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컸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늦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에서 사라지거나 북한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들은 긴장 속에 침묵을 지켰고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탈출 계획은 중국을 거쳐 남쪽으로 빠져나가 태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이 경로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빠져나간 뒤 태국에 도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남한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도로 훈련된 사이버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공안의 감시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뒷골목을 통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안이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모든 과정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CCTV가 가득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히 이동할 수 있었지만 탈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밀수업자와 접촉해 중국 남부로 이동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밀수업자조차도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고 공안의 추적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하는 도중 우리는 밀수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두운 밤 차가운 강을 건너며 숨을 죽였습니다. 밀수선은 오래된 배였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공안의 감시망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가족을 데리고 있던 저로서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무사히 탈출하지 못하면 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도중 최동훈이라는 팀원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한 검문소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검문소를 통과할 서류와 뇌물을 준비해 두었지만 검문 과정에서 그가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안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던 순간 최동훈은 거짓 신분을 내세웠지만 그 순간 미세한 떨림이 들통난 것입니다. 공안이 그를 붙잡고 세차게 질문을 퍼부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그를 구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를 구하려다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동훈이 체포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검문소를 벗어나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더 치밀하게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며 언제 다시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는 도시 외곽에서 공안의 함정에 빠져 붙잡혔고 박민수 역시 남쪽으로 향하던 도중에 공안의 급습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탈출 경로가 노출되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점점 더 포위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밀수선을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을 넘어야 태국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밀수선은 낡고 위험해 보였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공안의 감시는 이미 극에 달했고 우리는 어떻게든 국경을 넘기 위해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한 차례 더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때도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뇌물을 건네며 경비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켜줄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동훈, 김현수, 박민수 그들이 붙잡혔다는 사실은 결코 저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결국 그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끌려가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저는 가족을 무사히 태국에 데리고 왔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고문과 처형의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중반 우리는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목숨을 건 탈출이 끝나고 한국 정부의 보호 아래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인천공항에서 우리 가족은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북한에서 겪은 일들, 해킹 작전의 내막,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작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같은 내부자가 직접 그 실상을 폭로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그들의 대북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을 알았고 우리는 보호받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긴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국가정보원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리프렉스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북한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백신 연구소 해킹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는 우리가 있었고 그 모든 작전들이 북한 정권의 지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북한 정권의 도구로 쓰여 세계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저를 괴롭힌 것은 탈출 과정에서 잃은 동료들,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 도착해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우리의 정보가 북한의 사이버 전쟁 능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정보기관과도 협력하게 되었고 그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악랄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그 체제의 종말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 이후의 삶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사회는 우리에게 따뜻한 환영을 해줬지만 동시에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신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던지는 시선, 그들만의 특유의 거리감은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는 해커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큰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의 보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하고 나서도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김현수, 최동훈, 박민수 그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은 결국 중국에서 남한으로 전해졌고 저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수없이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저희처럼 억압받는 또 다른 해커 엘리트들의 탈출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북한 정권의 도구로 쓰였듯이 지금도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처럼 이 체제의 한 부분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남한에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북한 내부의 해커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북한 정권의 눈에 띄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복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해커들을 하나둘씩 접촉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도 협력하며 이들의 탈북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북한의 체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 탈출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억압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사이버 전사를 양성해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을 한낱 도구로 여깁니다. 그들이 자유를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고 탈출을 꿈꾸는 또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그리고 북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자유의 바람을 기억하며 저는 이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합니다. 탈출한 해커들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박일용님의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양정보통을 응원하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